일반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연력학 두 번째 수업으로 이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열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이 엔트로피의 이 미시적인 이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현상들을 살펴보는데 그 현상들의 어떤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에 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보면은 어떤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 일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보다 훨씬 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그 확률이 거의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공의 움직임, 뭐 큰 물체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를 내가 거꾸로 이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내가 그걸 촬영을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축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거나 뭐 둘 다 일어날 수 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어떤 그 현상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 일단 우리가 딱딱한 물체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바닥에 탁 떨어지면 쿵 하고 이렇게 이 소리가 나고 뭐 이제 진동도 생기고 할 텐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물체가 떨어지기 전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충돌 후에는 그 역학적 에너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 갔느냐? 그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입장에서 보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진 않았을 거고 그 에너지가 결국 이 주로 그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바닥하고 그 물체가 이제 뜨거워지는데 쓰였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소리나 진동으로 갔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열 에너지로 갔을 텐데 자 이거를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바닥에 공이 놓여 있는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하고 바닥이 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면서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예로는 그 서로 다른 두 기체를 이제 한 용기에 담아두면 이 처음에는 그 반반씩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냥 금방 서로 섞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섞인 게 기체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맨 처음 상태,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변화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이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중간 온도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열평형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반대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같은 온도에 있던 접촉하고 있는 물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쪽 물체는 차가워지고 한쪽 물체는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그 잉크를 이렇게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잉크가 다 퍼져나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있던 잉크가 이 반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방울방울로 뭉쳐지는 경우가 있던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계란 같은 걸 떨어뜨리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 깨져서 풀이 흩어지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계란이 갑자기 뭉쳐서 하나로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그 변화의 방향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그 확실하게 관찰이 되는 열 현상에서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여기 열 현상과 관계 지어 보면, 그러니까 이 연관된 현상이 뭐냐면, 그 이 열과 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는데,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일단 그 클라우지우스라는 분이 이제 지적한 건데,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동하는 에너지라 그랬는데, 그 이동할 때는 항상 방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하고, 반대로 낮은 곳에 있던 열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차가운 물체는 더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체는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켈빈이라는 분은 약간 다른 거를 이제 살폈는데, 그건 뭐냐면 열과 우리가 일이라는 걸 앞에서 다뤘는데 둘 다 어떤 계에 전달되는 에너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에너지인데, 근데 보니까 내가 일은 전부 열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열은 전부 일로 바꿀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가 했던 그 주장과 켈빈이 이제 언급했던 이 내용이 얼핏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 두 내용이 결국은 이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거고,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변화의 방향성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더라 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경험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사실 반대로 일어나도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이런 사실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답을 내놓으신 분이 이 그림에 있는 이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걸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을, 이런 양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트로피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변화의 방향성, 특히 열과 관계돼서 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가라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분이 이 양을, 이 엔트로피라는 것을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이런 조합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찾아낸 거여서, 처음에 왜 하필 이런 조합이냐라는 건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죠. 이렇게 모든 그 공부의 기본은 일단 이해가 안 될 땐 암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엔트로피라는 양을 이렇게 정의한다부터 조금 익혀놓고, 그래서 왜 그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런 그 변화의 방향성을 이제 이걸로 표시할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이 양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가 이제 처음에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는 이 엔트로피 자체보다는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에 내가 열을 가했다. 그 열을 델타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계가 온도 T에 있었다 그러면 이 들어간 열, 가한 열을 온도로 나눈 양, 그러니까 이런 양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만큼 이 양을 이제 엔트로피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델타 S는 델타 Q 나누기 T구나.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래도 저 양이 가지고 우리가 그럼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라는 걸 그럼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하느냐. 네, 그게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으로,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 닫힌 계의 연력학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또는 바뀌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이 닫힌 계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고 이 연력 목합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일단 닫힌 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그 닫힌 계에서 이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엔트로피로 하면 이제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S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칙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타 S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델타 Q 나누기 T라는 게 왜 저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예가 이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의 접촉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조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 왜 델타 Q 나누기 T라는 양이 이게 저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높은 온도의 물체하고 낮은 온도의 물체, 그래서 T 하이, T 로우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자,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Q라는 열이 흘러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이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높은 온도에 있던 물체는 열이 나갔죠. 그럼 Q라는 만큼의 열이 나갔으니까 그럼 이 높은 온도 쪽에 이 물체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죠. 얼마만큼 줄어드냐 하면 마이너스 이 TH분의 Q만큼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신에 이 낮은 온도의 물체는 열이 들어왔으니까 엔트로피가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난 양이 TL분의 Q가 됩니다.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들어온 열과 나간 열이 같아야죠. 그래서 이 Q는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 높은 쪽에서 열이 나가고 온도가 낮은 쪽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두 개의 이 개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두 개를 합쳐야 될 거고 이렇게 합쳐서 보면 TH가 더 크니까 이게 0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가서 이렇게 나중에 온도가 변해가는 것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TL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열이 흐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Q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이 델타 S 총 부호도 바뀌어서 델타 S가 0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의한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 연력학 제2법칙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 닫힌 계가 있으면 이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개의 과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다가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과역 과정이라고 그러고 한번 상태가 바뀌면 원래 상태로 못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비과역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계에서 과역 과정과 비과역 과정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델타 S가 0보다 크면 증가해 버리면 반대로 델타 S가 감소하는 과정은 닫힌 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그 과정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과역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든 과정은 한번 증가하면 못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역 과정이 되는 거고 이제 상태가 변해도 엔트로피가 안 바뀌는 그런 변화만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과역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과역 과정, 비과역 과정 나누는 거는 닫힌 계에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나중에 닫힌 계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경과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다 합친 거 전체를 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가역 과정인지 비가역 과정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는 그 델타 S를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아주 작은 변화를 생각해서 DS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DS는 이렇게 DQ를 이제 T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약간 뭐 앞에 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약간 차이는 이 Q 대신에 DQ를 쓰면 이 DQ라는 게 잘 정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상태 그 전달 그 함수라 그랬죠. 상태 함수가 아니라. 근데 그렇지만 이걸 T로 나눈 이 양은 나중에 보면 이 DS라고 하는 건 또 상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그렇게 되는가? 여기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유한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델타 S,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결국 요 양을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려고 들면, 근데 이 사실 적분이 가능하려면 온도가 정의가 돼야 이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걔가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그 상태에서는 온도가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천히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열의 출입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변할 건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럼 이 T를 Q의 함수로 알아야 이걸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열이 들어가면 온도가 바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이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강조하는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정량적 표현을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해서 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근데 이 엔트로피 가지고 이 표현하는 거는 항상 닫힌 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닫힌 계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그러니까 이 닫힌 계는 그냥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가 될 거고, 그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를 그래서 평형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면에 닫힌 계가 아니라 외부하고 내가 열을 주고받든지 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열린 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이 엔트로피 가지고 표현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 다른 걸 이제 보통 연력학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이제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이걸 자세히 다루기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 개가 부피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라는 이런 그 연력학 포텐셜을 이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에서 빼기 TS 한 양으로, 이번에는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이 그 헬름홀츠 자유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부등호가 바뀌었죠.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TS가 있어서 S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부피가 아니라 압력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대신에 깁스의 자유에너지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이런 양이 또 역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적용할 때 좀 잘 주의해서 해야 된다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엔트로피를 이 구체적인 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우리가 계산하기 제일 좋은 계,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상기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우리가 이 연력학에서 다루는 대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잘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상태 방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기체를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를 상태 변수,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변수는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의 함수로서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앞에서 그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일단 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그 DQ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하는 건 상태 함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T로 나눈 거는 이제 그걸 다 적분해 주는 거는 경로에 무관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태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상태 함수의 특징은 상태 변수 값에만 의존하고 그 상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달했느냐 이거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무 과정이나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과정을 통해서 그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 그럼 어떤 과정으로 계산할 거냐? 네, 첫 번째로 이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이 dE는 dQ-dW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써진다 그랬죠. 온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NCV/dT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열은 모르니까 그냥 dQ. 그 다음에 이 이상기체가 한 일은 PdV였죠. 그럼 내가 이걸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이상기체에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dQ가 나오니까 양쪽을 다 T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T분의 dQ를 해보면 자, 요 조항에서 T를 나누면 그래 NCV T분의 d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PdV를 T로 나눴으니까 T분의 PdV가 될 텐데 자, 여기 T분의 P는 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P 대신에 V분의 nRT로 나눠서 그럼 T는 없어질 거고 결국 이 nR의 V분의 dV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 T분의 dQ를 얻었으니까 적분을 하면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앞에서 구한 T분의 dQ를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온도 변화, 부피 변화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분의 dt 적분하면 로그 TI분의 T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에 대해서 하면 로그 VI분의 VF가 되고 그 앞에 상수가 이게 NCV가 있고 여기 NR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절대값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기준점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달라지나 이제 그 델타 S는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로그 TI분의 TF에 NCV 곱한 것 부피 변화에 대해서는 이 로그 VI분의 VF에 NR을 곱한 것 이만큼의 엔트로피가 변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써먹으려고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한번 보고 이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하는데 이 그 이상기체 뭐 역시 이상기체를 가지고 하지만 좀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팽창을 하는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나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체를 이상기체를 이렇게 가둬놨어요. 근데 이렇게 밸브로 막아놓고 이쪽에 똑같은 부피의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밸브를 열면 이쪽에 있던 기체들이 무지하게 움직이니까 결국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유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깥으로부터 이 열은 차단이 돼 있어서 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유팽창을 하는 동안에 저 기체가 일을 하느냐? 이게 피스톤을 밀고 가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확산돼서 간 거라서 일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자유팽창은 부피는 2배로 늘었지만 열의 출입도 없고 일도 하지 않은 이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이제 그 등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 등온 과정이라는 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무거운 걸 올려놔서 부피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등온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피스톤을 위로 올리니까 이 기체가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다른 과정인데, 자, 이렇게 자유팽창의 경우에는 이 처음 상태, 요거는 여기에 지금 이 열평형 상태에 있고, 두 번 매최종 상태, 완전히 다 양쪽에 퍼져 있을 때도 역시 열평형 상태에 있는데, 중간에 이 점점 퍼져서 이쪽으로 채워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열평형에 있질 않아서 이게 온도라는 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DS는 DQ 나누기 T다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도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라 그랬죠.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알면 그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자유팽창은 그 비가역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델타 S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 있던 그 기체가 다시 원래대로 한쪽으로 다 몰려가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도 들어간 것 없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만 함수였죠. 그러니까 결국 온도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요 과정이, 이 과정은 다르지만 이 등온 과정, 등온 팽창을 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그 최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가역 과정인 등온 팽창을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일은 안 하니까, 아니죠, 일은 하죠. 그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Q-W는 0이 되니까, 그러면 열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그 기체가 일을 얼마나 했나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는 W가 되니까 그 일은 우리가 PDV 적분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 부피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PDV 하면 P가 V분의 1에 비례하니까 적분하면 로그 VI분의 VF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델타 S를 T분의 Q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Q가 W하고 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T를 나눠주면 이제 NR 로그 VF, VI분의 VF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 이상기체 계산한 거에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자유팽창은 이제 계산할 수가 없지만 최종 상태를 보니까 온도 같고 부피만 2배 늘었다. 그냥 그 이상기체의 그 엔트로피 변화량에 그거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런 걸 응용해서 이 계산을 이제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건데, 일단 물이 얼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 0도씨 1.5kg의 물을 냉동고에 넣고 열을 제거해서 0도씨 얼음으로 만들었다. 물이 어는 동안 물 얼음 계의 이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인가? 네. 자, 델타 S는 T분의 델타 Q였죠. 그 다음에 DS는 T분의 DQ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죠.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열이 들어가도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이 적분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해서 그냥 내가 요걸 적분을 하면 그냥 곧바로 델타 S는 T는 상수니까 T분의 Q가 된다고. 그럼 열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을 얼음으로 만드니까 열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질량 곱하기 이 수문열, 용융열을 이제 해주면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501kJ이 되고, 자,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럼 이제 이 T분의 Q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이제 엔트로피가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830 줄 퍼 켈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보니까 일단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의 단위가 주울 퍼 켈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 정의를 DS는 이 DQ 나누기 T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인데, 한 가지 주목해 둬야 될 건 저 주울 퍼 켈빈이 바로 볼츠만 상수의 이 단위였죠. 네,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와 엔트로피는 이 같은 차원을 가진 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물이 얼 때나 녹을 때는 열을 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적분이 굉장히 간단했는데, 보통 물이다 그러면 그 물에는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물 20.0도씨 2kg 물에 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80도씨까지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럼 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요걸 T분의 DQ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DQ라는 열을 가했을 때 T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이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비열식이었죠. 그래서 이 Q는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걸 DQ에 대해서 쓰면 DQ는 이제 CMDT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DQ를 CMDT로 바꾸면 C하고 M은 상수니까 이게 로그 TI 분의 TF, 그러니까 이산기체의 경우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만 달라졌죠. 이산기체의 비열이 이게 이제 그 R 뭐 요거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NR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C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자 집어넣고 나면 이제 이런 계산을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흘러가는 거, 이제 열 흐른 것만 했는데 열이 흐르면 온도가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의 구리블럭이 있는데, 이 각각의 비열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처음 온도가 얼마고, 나중에 결국 최종 온도는 열평형 전체 이 개가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TF로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려면 일단 온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겠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러니까 출입하는 열과 온도의 관계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 DQ는 MCDT라는 이제 요 관계식을 써서, 이 조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주고받은 열이 합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있고, 그 왼쪽은 최종 온도에서 빼고, 역시 최종 온도에서 빼고,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 최종 온도 TF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F를 알았으니까 이제 엔트로피 변화는 이 T분의 DQ,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DQ를 하는데, 자, 일단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따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거, 그러면 T분의 MLCL DT를 이 왼쪽 거 초기 온도에서 나중 온도까지 이렇게 다 적분을 해주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이미 한번 했었죠. 이렇게 로그 형태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계산을 오른쪽에 대해서도 하면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총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늘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간 온도가 둘 중에 높은 온도가 있으면 요 둘 사이에 중간 온도가 될 테니까. 그런데 두 개를 다 더해보면 어떤 온도가 됐든지 이게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비가역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조금 익숙해졌고,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로 표현한 것에 조금 이제 감이 왔으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열기관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반대로 그걸 통해서 다시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기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기관은 이 열의 일부를 이제 일로 바꿔주는 장치를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는, 그러니까 고온의 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의 연원이 있어서, 그래서 고온의 연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저온의 연원으로 이 남은 열을 보내는 이제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하려면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순환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며, 그래서 그 순환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내보내고 일을 할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작동 물질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그 고온의 연로원이 있고 여기 이제 열기관이 있는 거죠. 그럼 고온의 연로원으로부터 열을 받는데, 그걸 이제 Q하고 하이를 써서 이제 QH라 그러고, 이 고온의 연로원의 온도를 TH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일을 해요. 그 W라는 만큼의 일을 하고 남은 열을 이제 그 저온의 연로원, 온도가 TC이고 그 저온으로 넘겨지는 열의 양은 QC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그 연력학 제1법칙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이 W하고 QC를 더한 게 QH하고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그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V 도표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그 순환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때 그 PV 그 도표의 특징이 요 곡선을 따라가면서 요 밑에 있는 그 면적이 이 그 이 물질이 여기 있는 건 요거 이제 작동 물질인 거죠. 작동 물질이 한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바퀴 순환을 하고 나면 요거 여기 갈 때는 이제 한 일이 되고 여기 갈 때는 받은 일이 될 테니까 그 차이, 요 안에 있는 내부의 면적이라는 게 결국 열기관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나오면 열기관이 한 일은 닫혀 있는 요 곡선 안에 면적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열기관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느냐는 이 열기관이 한 일을 흡수한 열로 나눈 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고 보통 쓰는데 이게 W 나누기 QH가 되겠다.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저 그 열기관에 대한 그 체계적인 연구를 이제 처음 하신 분이 카르노라는 이 공학자였는데, 그때 이 19세기 그 초에, 그 전에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증기기관들이 막 그 산업에 등장을 했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 그 증기기관들이 효율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석탄은 많이 떼는데 한 일은 적고, 이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까를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근데 결국 이런 그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저런 그 열기관들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카르노란 분이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은 이 열기관 중에서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죠. 가장 효율이 좋은 열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효율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제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이상적인 기관은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반대로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 실제 사용되는 기관들은 비가역 과정들로 구성이 돼서 꼭 저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과정이 이제 가역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단계의 이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 그러는데, 요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일단 그 과정이 4개가 있는데 여기 1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따라오는데 요 곡선이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PV 다이어그램에서 이산기체를 이제 순환 물질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산기체를 쓰면 이 등원 곡선이라는 게, PV는 nRT니까 이게 이제 이 P는 V분의 1, 그런 곡선이죠. 이렇게 요 곡선을 따라 내려오니까 요거 이제 등원 과정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두 번째 과정은 이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은 열의 출입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열의 출입 없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가 상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그저 P는 V의 감마 승분의 1. 이제 그 곡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팽창 과정 후에는 수축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처음엔 다시 이제 등원 과정으로 온도가 더 낮아졌죠.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낮은 온도에서의 등원 과정 후에 다시 단열 과정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게 카르노 기간이고, 그럼 카르노 기간이 한 일은 자, 요 그 닫힌 곡선 요 면적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때 들어가야 될 열이 얼마고 나간 열은 얼마고 한 일이 얼마다, 이걸로부터 열을 계산할 수 있죠.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이 1-TH분의 TL. 그러니까 이 고온의 열원의 온도와 저온의 열원의 온도만 알면 그 온도 차이에, 그러니까 그 온도 비에 의해서 열 효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얻었을까?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원 과정에서는 이 등원 과정은 이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 이산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E는 0이니 D가 0이니까 W하고 Q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W를 계산할 수가 있죠. PDV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산기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nRTH분의 로그 V1 분의 V2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때 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도 하고, 자, 그 다음엔 단열 과정이에요. 이 단열 과정에서는 열은 안 들어오고 일만 하죠. 요때 일 얼마나 하느냐, 이거 이제 단열 팽창에서 이산기체가 한 일, 이 지난 수업에서 계산을 했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NR하고 이 TH 마이너스 TL 온도 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등원 과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위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열을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 온도만 TL로 되고, 이번에 이제 부피가 V3, V4 이걸로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 다시 단열 과정 이렇게 되고, 그럼 전체 한 일은 요 네 개를 다 더한 것이 될 거고, 요 네 개를 다 더해 보면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될 텐데, 그래서 보면 단열 과정 요 두 개 있는 것들은 서로 상쇄가 된다라는 알 수 있고, 요 두 개만 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QH, 여기 요 QH 요거니까 이번에 W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뭔가 안 없어질 것 같은 게 있지만 여기 단열 과정이라는 조건을 써보면 이 1, 2에서의 부피비와 그 다음에 3, 4에서의 부피비를 여러분들이 요 이제 서로 뒤집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가 1이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1-TH분의 TL이 된다는 걸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산수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카르노 기간은 이상적인 기간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 등원 과정 같은 경우에도 그럼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옆에 열원에서 계속 열이 공급받아야 되고, 그건 순식간에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느려서 실제로 저런 카르노 기간을 그 실용으로 구현한다라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느리게 동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제 쓰이던 내연 기관들은 다 저런 이상적인 카르노 기관, 그러니까 가역 과정으로 구성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일부 비가역 과정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이 자동차에 쓰이는 내연 기관인데, 물론 요새는 이제 서서히 자동차도 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면서 이 휘발유 쓰는 기관은 이제 점차 사라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19세기, 20세기에 굉장히 문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일단 배워는 봅시다. 자, 이거는 이 실린더 안에 공기하고 휘발유를 기체 상태로 흡입을 해서
빨아들인 다음에 이 압축하고 그 다음에 폭발을 시켜서 그때 얻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피스톤을 밀어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그 PV 그 도표에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디서 냐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피가 쭉 늘어나요. 이거는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러면서 공기하고 휘발유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빨아들인 상태에서 단열 과정,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압축을 확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피는 안 늘어나는데 압력이 확 늘죠. 이건 왜 그렇죠? 이 휘발유를 태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불이 붙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압력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밀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여기서 열을 내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여기로 갔다가 돌아올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게 이 자동차의 그 이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엔 그럼 연료율이 어떻게 되냐? 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답만 보여주면 이때 요율은 1-R에 1-감마승이 되는데 이 R이 뭐냐면 압축 비율이라 그래서 최대한 압축했을 때의 부피 V2와 최대한 늘어났을 때의 부피 V1의 그러니까 요 비율,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그 비율 압축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 압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요 유도 과정을 한번 관심이 있으면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야, 이것도 또 열심히 실제로 내연기관이 작동하는 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길래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It's like, this is the most acoustically pleasing thing I've seen in a while. I just triggered it. Okay, this is pretty and all, but I want to understand exactly what's happening. We have the piston on the left moving up and down inside the cylinder and two valves on the right. Let's take a look at how a four-stroke engine works and count off each of the four strokes along with me.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is one of the valves on the right opens, allowing a fuel-air mixture to be drawn into the cylinder. This stroke is called the intake. When the piston gets near the bottom of the cylinder, the intake valve closes and then the piston starts to compress the gas. This is called the compression stroke. The third stroke is the pretty one. This is called the power stroke. The explosion happens and increases the pressure inside the cylinder, which applies force to the face of the piston, pushing it down. When all those gases have burned after that third stroke, the exhaust valve then opens, and the fourth stroke, called the exhaust stroke, clears the cylinder of all those exhaust gases. The intake valve then opens back up, and the process starts over and over again. Timing is everything in an engine to make sure it works properly. For example, you want to make sure the spark happens just before the piston is at top dead center, because you want the pressure to be building up at the same time as that piston is ready to start moving back down. When you hear a person talk about the advancing or retarding of the timing of an engine, that spark timing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If you look really closely, you can see that the spark happens just before the piston reaches the top of the stroke. I asked Everett and Mike if they would dare to run the engine on gasoline for me because I wanted to see a brighter flame. I was really excited when they said yes, and I was even more impressed when they said that they could change that engine over in just a matter of seconds. So we're already converted? Like, you're done? That's it. That was fast.
Man, that's good right there. Okay, now that you know how an engine works, watch each of the 4 strokes and see if you can identify each one. Intake, compression, power, exhaust. Intake, compression, power, exhaust. Now think about the engine in your car. All the explosions are synchronized together to make that one constant engine roaring sound. 이 카르노 기관이나 또 이 가솔린 엔진하고는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작동하는 엔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예로 이렇게 스털링 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다음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하고 비슷하지만 여기가 다르죠. 여기 좀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기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열기관은 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라 그랬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 일을 하는 그 열기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냉동기, 그러니까 냉장고나 열펌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을 해서 이 저온에 있는 열을 고온으로 보내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에너지의 그 흐름 방향만 뒤집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도 들어가고 저온에서 열도 들어가서 고온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거의 용도는 이 저온의 열을 뺏어가는 용도. 그렇게 쓰면은 그게 냉장고인 거고, 이렇게 나온 이 고온에 들어간 열을 활용한다 이러면 이제 이걸 열 펌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어느 경우나 다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QH는 QL 더하기 W가 되는데, 효율을 따질 때는 열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온에서 들어간 열분의 한 일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냉장고 성능 계수를 얘기할 때는 한 1분의 저온에서 뺏어온 열, 이게 냉장고의 성능일 거고, 열 펌프로 봤을 때는 이 일을 한 것분의 이제 고온에서 나온 열, 이런 걸로 효율을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역학 제2법칙 얘기할 때 이제 열의 흐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결국 여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열기관을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과 일의 관계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열은 일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의 결과인데, 사실 저게 왜 저렇게 되는가라는 거를 이 열기관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일을 모두 열로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 안 오고 일이 다 열로 바뀌는 이런 건 가능하다인데, 이제 뭐가 불가능하냐? 그래서 이 열은 모두 일로 다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저온의 이 열저장고로 열이 안 가고 이 고온에서 나온 열이 모두 이 일을 하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의 이 켈빈 플랑크 진술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저온에 있는 열을 일을 안 하고 고온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의 클라우지우스 진술이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왜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다 동등한 얘기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역학과 통계역학을 제대로 배우면 아마 열역학 시간 같은 때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까지 다 다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보면 그러니까 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켈빈의 스테이트먼트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열을 다 열로 바꾸는 열기관은 없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지우스의 진술은 완벽한 냉동기, 그러니까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데 열을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냉장고는 없다.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완전한 냉장고의 경우에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쉽게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냉장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W 없이 그냥 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경우에 W는 0이면 결국 QL하고 QH가 Q가 이제 되는데, 그럼 요 경우에 내가 델타 S를 계산해 보면 그 TH분의 Q 마이너스 TL분의 Q가 될 텐데, 이게 TL이 더 낮고 Q는 똑같으니까 이거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델타 S가 0보다 작으니까 이런 과정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완전한 냉장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동등하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카르노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앞에서 우리가 카르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비류법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카르노 기간보다 효율이 좋은 기관이 있다고 해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그런 기관이라고 쳐보죠. 그래서 그러면 요 기관의 효율은 QH1분의 W가 요게 이제 요 기간의 효율인데, 자, 요 밑에는 카르노 기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카르노 기간은 이 특징이 뭐였냐 하면 다 가역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대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기관으로도 쓸 수 있고 냉장고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카르노 기간을 거꾸로 돌려 냉장고로 써봅시다. 그렇게 해보면, 자, 그러면 X라는 기간이 카르노 기간보다 연료율이 좋다라는 게 이런 부등식을 줄 거고, 이 W는 지금 요 두 개를 갖다 붙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얻은 이 일로 내가 이 카르노 기간 뒤집은 냉장고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W는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이게 QH1보다 QH2가 더 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총합을 다 해보면 이게 같다라는 걸로부터 요쪽으로 흘러간 열의 차이 다 해보면 총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로 이제 이 열이 이제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한 냉장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을 안 해줘도 낮은 데 열을 빼서 높은 데로 보내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다. 따라서 어떤 기관도 이 가역 과정으로만 구성된 이 카르노 기관보다 더 효율이 좋을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냉동기에서 배운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을 해주면 이 온도가 낮은 데서 열을 빼와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서 보는 이 냉장고나 에어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게 의문으로 남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냉장고나 그다음에 에어컨에 주로 쓰이는 그 일하는 방식, 그게 보통 이제 이 줄 톰슨 과정이라는 것을 응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줄 톰슨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 그림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바람을 세게 내불면 그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를 피스톤으로 막 밀면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압력이 높아진 데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체가 나가겠죠. 그럼 여기는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불어서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줄 톰슨 과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요쪽의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온도가 뭐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기 같은 거 좁은 구멍으로 불면 온도가 내려가서 약간 더 시원하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작은 구멍으로 바람 불면 이렇게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게, 물론 그 효과가 그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려면 여기를 그만큼 압축을 세게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이 압축을 하려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압축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그 주울 톰슨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기체의 온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냉장고나 에어컨에 보면 이 에어컨의 이 컴프레서라는 게 결국 일을 하죠. 이 컴프레서가 하는 일이 압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냉매를 압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걸 이제 작은 구멍으로 뿜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나 그 에어컨에 보면 이게 그런 이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뭐 이런 재료라든지, 아니면 정말 작은 홀 같은 걸로 이렇게 뿜어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바깥쪽으로 열이 이제 발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자기는 온도가 내려가고 바깥으로 열을 발산하니까, 그러면 이게 온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가 보면 이제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 요 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는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근데 고기를 지나면 이 온도가 내려가서 이게 이제 식는 거죠. 그렇게 여기가 차가워지면 여기서 이제 열을 뺏어 오는데, 이 화살표는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게 이렇게 열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뺏어와서 이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용해서 뭐 가장 요긴하게 쓰는 건 일상에서 냉장고하고 에어컨이죠. 냉장고와 에어컨은 정말 인류를 구한 이 위대한 발명품 목록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름철 이제 다가오는데, 정말 그런 거, 여름철 더울 때 에어컨의 효능을 생각하면, 그거 에어컨, 상업용 에어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캐리어죠. 이 캐리어한테 정말 노벨상을 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은 저거를 이용해서 또, 그러니까 이 기체를 어떻게 하면 액체로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추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걸 연구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압축하는 펌프들이 이제 좋은 펌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기체를 압축해서 저렇게 작은 구멍으로 뿜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온도를 계속 낮추면 이 기체 상태에 있던 걸 다 액체나 고체 상태로 만들 수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근데 물론 이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제 실제로 저걸 하려면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가 좀 낮아야 돼요. 그럼 냉각을 미리 해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뿜어서 온도가 내려간 거를 다시 이 들어오는 기체를 식히는 데 쓰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걸 써서 처음에 공기를 액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공기 액화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한 100도, 그것보다 조금 낮아요. 한 90도, 이 정도. 그러니까 영하 한 180도,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달성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들을 이제 다 액화하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액화가 진짜 잘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끓는 점이 낮은 기체, 이게 대표적인 게 수소가 있고, 그 수소보다 더 낮은 게 이제 헬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내는 게 이제 그 과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데는 먼저 그래서 이 액체 공기 같은 거 써서 이제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이런 이 액화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도한 끝에 결국 성공을 했고, 이 헬륨이 끓는 점이 가장 낮은데,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이제 4켈빈 정도 되니까, 저거는 20세기에 와서 오네스라는 분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헬륨을 액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가
이 액체가 되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경험해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액체 질소를 가지고 몇 가지 실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It happened. Steve, we're doing this all with liquid nitrogen Yeah, this we are. morning. Okay, put on your glasses Okay. so we don't get the emails. Right. Nice. Got it? Got All it. right, perfect. We're set. Now we've got to have something that's cold. And so kids sometimes mistake this for water when you show it to them in school. Right. But this is liquid nitrogen. About 79% of the air that we breathe is nitrogen. And if you take that air and you compress it and you get it really cold, you get liquid nitrogen that really is not happy to be out right now because it's normally 320 degrees below zero. And Wow. so now it's boiling away. So it doesn't have to be hot to boil. It's just boiling away because there's enough energy there to be able to let those molecules release. Now grab some of the flowers. Okay. This is an awkward moment. I was in the store yesterday getting flowers and a lady behind me said, "Oh, for your wife?" And I said, "No, Becky Ditchfield on 9 News." And she said, "Oh." And I said, "That was awkward." All right. Awkward. So would you I'm just- sure you get much nicer flowers for your here you wife, go. Steve. So this goes down inside. So now we can actually extract the petal. Got it? So here Yeah. we go, here we go, here we go. Now, hold out your hand. It's perfectly safe. Really? It's okay. Just crush it. Really? Squeeze it. Whoa! Isn't that Oh, just that's really amazing? chilly. Isn't that amazing? There Yeah. you go. We squeeze like this. Extremely cold. So literally we can extract the scent from there as well. Oh, cool. Isn't that just amazing? And it always makes a mess wherever you are. And then these sit on your desk, which is kind of a nice representation of what the science guy gave I'll you. add that All with right. that bent can Absolutely, that I have there still. absolutely. Hey, here's a balloon that I blew up. And so Right. this has my breath inside, but if we get my breath really, really cold, Yeah.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we have to worry about a little later on with our tires, is that you never, are you worried? I'm Look at scared you. that thing's gonna explode or no, someth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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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eve. Because it's cold, it's going to now shrink, right? So those Okay. molecules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gether, so it shrinks. And if we're careful, we can, see, did the little bell go off? It right? did, Ding, ding, like ding, what ding, ding. happens in See? winter with our tires. That's exactly right. And so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fill your tires too full in the wintertime because when it heats up, then they get a little bit more pressure. Look at that. That's my breath that's inside as a liquid, and now it starts to turn back How into a cool solid. is that? Is that fun here? It's okay, blow on it. It's okay. It's not gonna pop. Bang! No, I was teasing you. That was mean. That was mean. Hey, watch this. I have this on the funnel, so now I can get some of the liquid Right. nitrogen like this. And if we pour a little of the liquid nitrogen in, it just proves that it really wants to turn into a gas. So here, watch this. So now, Oh, cool. so now this is turning into the breath. You want to do this over Yes, here? All right, let's so do let's do this. this. All right. So now move this over here like Okay. this. All right. So now let me scoop up some of the liquid nitrogen. Right. And now it's okay. Hold on to this. Really? No, I'm serious. It's okay because it's styrofoam. Okay. Now here's what I want you to do. Just pour it inside. Just go ahead. Nice. Nice. That's just beautiful. This beautiful little awesome. cloud. I'm going to put some stuff on the website about liquid nitrogen because there's a way here that in Colorado that teachers can get a liquid nitrogen kit to play with. So you How tell them about that and cool. I'll do this. Ready? Log on to our website on 9news.com for more of that information as everything okay? goes everywhere. And of course, you're going to be on Ellen doing this in way bigger proportions a little bit later on this week. Yeah, next week. Next beginning, week, next week. beginning of next week. right. Absolutely. All right. We'll be right Cool, back. Cool. 이 액체 질소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려면 그러니까 내가 시키려고 하는 물체를 이제 그 액체 헬륨에 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 헬륨은 그 오네스가 이제 처음으로 액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오네스가 그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물체의 온도를 이제 그 액체 헬륨 그러니까 온도까지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이제 해봤죠.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이 초전도체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금속은 그러니까 그렇게 온도를 낮추면 그러니까 그 액체 헬륨에 담갔더니 전기 저항이 없어지더라 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더 연구를 통해서 이 전기 저항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이 자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자석을 가까이 대면 이 자기장을 다 밀어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액체 헬륨도 이제 헬륨이 헬륨 3가 있고 헬륨 4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잘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온도를 이제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온도, 그러니까 헬륨, 그러니까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또 이상한 현상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액체는 점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점성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액체가 되더라.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초유동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유동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 자, 그런 걸 보여주는 이 영상을 이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be seeing what happens when we put a superconductor on a giant neodymium monster magnet. So in order to cool this down, we need some liquid nitrogen. So I have here a ceramic with the acronym YBCO. It has yttrium, barium, copper, and oxygen in it. Now this is a type 2 superconducto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it can actually undergo quantum locking. So now what's quantum locking, you ask? Well, let me show you. Okay, put our superconductor down. Let's bring our magnet near it. Here we go. Whoa, picks it right up. Whoa, no way. Look at that. It's like there's a string connected to it. Holy cow, that is so cool. It just holds it in place like that. That is amazing. That is the coolest thing I've ever seen. It's like there's a string connected to it, but it's not. That's so cool. There were more surprises ahead. In the 1930s, another strange phenomenon was observed at even lower temperatures. This rapidly evaporating liquid helium cools until at 2 degrees above absolute zero, a dramatic transformation takes place. Suddenly, you see that the bubbling stops and that the surface of the liquid helium is completely still. The temperature is actually being lowered even further now, but nothing particularly is happening. Well, this is really one of the great phenomenon in 20th century physics. The liquid helium had turned into a superfluid, which displays some really odd properties. Here I have a beaker with an unglazed ceramic bottom of ultrafine porosity. Ordinarily, this container with tiny pores can hold liquid helium. But the moment the helium turns superfluid, it leaks through. We call this kind of flow a superflow. Superfluid helium can do things we might have believed impossible. It appears to defy gravity. A thin film can climb walls and escape its container. This is because a superfluid has zero viscosity. It can even produce a frictionless fountain, one that never stops flowing. Superfluidity and superconductivity were baffling concepts for scientists. New radical theories were needed to explain them. 자, 이 연력학의 마지막 주제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 미시적 관점, 즉 그러니까 물질이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대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왜 연력학 제2법칙이 성립하는가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이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물질 세계를 미시적인 원자들의 구성체로 설명하려고 할 때 등장하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보통의 물체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엔트로피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왜 이 연력학 제2법칙, 즉 이 엔트로피는 그 자발적으로는 이렇게 증가만 하고 이제 감소는 하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거시 상태라는 것과 미시 상태라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전 던지기인데 동전을 4개를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윷놀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윷놀이 앞뒤, 그럼 유지 4짝이니까. 그럼 이럴 걸 던졌을 때 우리가 가능한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시적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윷놀이에서 도개, 걸윷, 모 이렇게 5개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이 관심 있는 거시 상태라고 하는 건 앞면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걸로 다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앞면이냐, 아니면 3개냐, 2개냐, 1개냐, 없느냐, 이렇게 5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걸 이제 5개의 거시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그 전부 다 4개가 다 앞면일 때는 동전 각각이 다 이 앞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동전 하나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태가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이 앞면이 하나 있다, 아니 3개가 있고 뒷면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느 동전이 뒷면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4가지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 알죠? 4개의 동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앞면이 3개다라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가 4개가 있다가 되는 거죠. 요번엔 예를 들어 앞면이 2개이다 그러면, 그럼 그 2개가 4개 중에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이 4개 중에 2개 뽑기, 6개의 상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드러나는 상태를 거시 상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 이거 이제 미시 상태의 수인데, 보통 예를 들어 지금 이건 4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동전이 10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 미시 상태의 수가 예를 들어 앞면 5개, 뒷면 5개인 그런 거시 상태가 가진 미시 상태의 수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동전 던지기를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동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 결국 저 거시 상태 중에 내가 확률적으로 어떤 상태가 더 많이 등장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하죠. 그건 뭐냐 하면, 저 미시 상태 하나하나는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윷놀이 던질 때 그 윷 한 짝마다 앞면이 될지 뒷면이 될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윷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 도개, 걸윷, 모 중에 그게 각각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그 총 16개의 가능성 중에 그러니까 윷이나 모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인 거죠. 근데 그 도가 나올 확률이나 걸이 나올 확률은 그럼 그 16개 중에 이제 이 4개가 되니까 이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이, 그 다음에 이 개가 나올 확률은 이제 16분의 6, 8분의 3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개가 훨씬 많이 더 자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숫자의 원자로 이루어진 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직접 이걸 하려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원자에 대해서 뭔가 뉴턴 방정식을 푸든지 양자역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거를 대충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의 미시 운동은 이 미시 상태를 균등한 확률로 무작위로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상기체가 있는데 그 이상기체의 원자 하나가 어디에 있을 거냐, 이거 그냥 아무데나 랜덤 무작위로 공간에다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면 어떤 분포를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에르고드 가설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개의 동력학에 의해서 모든 가능한 미시 상태들이 거의 비슷한 확률로 구현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이 개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관찰은 거시 상태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거시 상태 중에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거시 상태가 관찰이 될 거냐는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많을수록 관찰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윷을 던지면은 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짝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당연히 반반 있는 게 아니면 적어도 반반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갈 건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미시 상태에 수가 더 많은 거시 상태가 이제 등장을 할 거고, 시간이 아주 충분히 흐르면 결국은 가장 확률이 큰 거는 미시 상태가 가장 많은 이제 그런 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럼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그럼 이런 데서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를 내가 W라고 하면 그거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거기에 볼츠만 상수를 곱한 게 바로 엔트로피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사람이 이제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볼츠만은 이렇게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설명이 되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놔두면 미시 상태가 많은 거시 상태로 계속 가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이 미시 상태가 많은 거시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볼츠만이 제안한 그 엔트로피의 정의가 어떻게 말이 되는가라는 거를 가장 간단한 경우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기체의 자유 팽창하는 경우를 해봤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쪽에만 있던 것이 요 칸막이를 치워서 이렇게 팽창해서 여기까지 찬 경우에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하나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의 거시적인 정의 앞에서 썼던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했었죠. 이게 그 이상기체 부피만 온도는 같고 부피만 이제 이 VI에서 VF로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NR 로그 2가 된다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서 그 볼츠만이 제안했던 그 미시적인 엔트로피의 정의, 그건 뭐였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근데 지금 요렇게 있는 상황하고 요렇게 있는 상황에 이 원자들이 있을 그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몇 배나 늘었느냐, 그거를 해보면, 자, 요때에 있는 거를 경우의 수를 WI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게 볼륨이 2배가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늘었나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늘었죠. 요 원자 하나가 옛날에는 요 반쪽에만 있을 수 있는데 요쪽 반에 있거나 요쪽 반에 있거나 2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N개의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원자가 있다 그러면 각 원자마다 2개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총 가능성은 원래 있던 가능성에다가 요 왼쪽에 있을 거냐 오른쪽에 있을 거냐 그 가능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배만큼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에 그 로그를 취한 거였죠. 그 다음에 KB를 붙이는 거니까 KB의 로그 WF하고 빼기 또 로그 W 하니까 늘어난 양은 요 B로 되겠죠. 근데 요 B가 딱 해보면 이게 2의 n승이고 그래서 n이 앞으로 나오고 nkb 로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적 정의를 통해서 계산한 엔트로피 증가량과 거시적 그 정의를 통해서 늘어난 엔트로피량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시적으로 정의한, 그러니까 총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 그러니까 미시 상태의 수로 이렇게 엔트로피라는 것이 그거의 로그 값으로 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간단한 계산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했던 그 엔트로피는 완전히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의했던 건데, 그거를 이 볼츠만이 이렇게 그 미시적인 이제 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내가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루드비 볼츠만인데 이 무덤에 가면 그래서 이분이 남긴 가장 위대한 공식. 그래서 엔트로피는 K 로그 W다.
여기 지금 로그는 이제 자연 로그에 해당해서 여기는 LN으로 쓴 겁니다. 이게 쓰여 있는 거죠. 물론 그 후에 이제 깁스라는 미국의 물리학자분이 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W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 확률로도 쓸 수 있다. 각 미시 상태에 있을 확률을 PI라 그러면 PI 로그 PI라고 이걸 다 더한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 각각에 있는 상태가 모두 같은 확률을 가진다 그러면 PI가 W분의 1이겠죠. 예, 확률이 W분의 1이니까 그 W분의 1 넣으면 요거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있을 확률이 다를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내가 엔트로피라는 걸 이렇게 미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엔트로피의 거시적인 정의가 뭐였냐면 DS는 그 DQ 나누기 T였는데, 그 DQ가 결국 내부 에너지하고 관계된 양이죠. 내가 열을 가했을 때. 근데 내가 연력학 제1법칙과 이제 1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이 온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D는 DQ인데 그 DQ가 TDS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PDV가 0이다. 그런 경우에 보면 결국 거기서 TDS가 DE하고 똑같은데 그걸 내가 다시 쓰면 T분의 1이라는 걸 이제 라운드 S, 라운드 E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온도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미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정의는 확률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전체 개가 어떤 분포를 할 거냐인데,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더 넣으면 엔트로피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가지고 내가 저 온도를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엔트로피를 써서 그러니까 왜 연력학 제2법칙이 성립하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연력학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현상에서는 그 변화가 이제 한쪽 일방적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련상에서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니까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양을 정의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대충 살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연력학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일반 물리학 수강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